자, 오후 수업 진행할게요. 자, 요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난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히 이제 랜덤 값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텐서에서 다룰 수 있는 랜덤 값의 종류와 생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텐서플로우 패키지를 가져왔고요. 어, 난수의 종류는 크게 균등분포랑 정규분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균등분포 난수는요, 각 이벤트의 결과값을 알 수 없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이벤트의 결과값 X가 각 예상되는 범위별로 똑같은 확률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될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이벤트가 같은 확률로 일어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사위예요. 주사위 눈금 6개는 발생할 확률이 각각 동일하죠. 자, 200번을 던지고 201번째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200번째 결과값은 앞에서 1에서 200번까지 던진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사위는 매번 던질 때마다 1에서 6 사이죠. 만약에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경우의 수가 1, 2, 4, 5, 6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매번 던질 때의 결과값 X가 항상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는 게 균등분포예요. 이번에 3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몇이 나올지도 모르죠. 매번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결과값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을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균등분포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랜덤 패키지 같은 거 안 씁니다. 자, 텐서플로우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안에 유니폼. 이게 균등분포 난수예요. 자, 일단 스칼라 형태를 만들 때는 쉐이프에다가 빈 리스트를 설정하세요. 최소 0에서 최대 100 사이. 리턴되는 타입은 정수 타입이다. 라고 해서 생성을 하면은, 위에 패키지 참 실행을 안 했네요. 자, 패키지 참도부터 실행하고, 자, 랜덤 값 하나가 나와요.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겠죠. 말 그대로 랜덤이니까. 자, 이번엔 벡터 형태입니다. 벡터라는 거는 1차원 리스트라고 그랬죠. 자, 쉐이프는 원소가 5개인 거. 0에서 100 사이, 정수값. 이렇게 하면은 원소가 5개 들어있는 1차원 배열의 랜덤을 만들어요. 이번에는 행렬, 매트릭스입니다. 2행 3열이고 0에서 100 사이 정수다. 라고 하면은 매번 2차 배열 형태의 랜덤을 만들어요. 척수를 설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번에는 텐서 형태입니다. 자, 3행 4열짜리 배열을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번 생성이 되죠. 자, 랜덤 값을 갖는 행렬 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행 2열짜리 랜덤 값을 갖는 행렬을 변수 x로 만들었어요. tf.variable이 변수 등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대입하면은 그거는 파이썬 변수지 텐서플로우는 걔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자,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는 2행 1열을 갖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기 위한 노드를 또 만들어요. tf.matrix multiple. 이렇게 해서 x와 y를 받아서 곱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곱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연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가 안 쓰여요.
자, 이번엔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는 과거에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써서 미래에 발생한 결과값 x의 범위별로 확률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로또 추첨 얘가 있네요. 로또나 제비뽑기나 마찬가지니까. 자, 로또 번호가 64개의 공에서 뽑죠. 첫 번째 공을 뽑았을 때 7이라고 칩시다. 그럼 다음 공이 예측이 돼요. 뭔 소리냐? 그거 예측할 수 있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 안 있지. 뭔 소리냐면은 처음 뽑을 때 1에서 64죠. 64 사이죠. 그러면 그 다음 뽑을 때 최소한 7은 없잖아. 예측 범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랜덤 범위는 첫 번째 공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생성된다. 만약에 로또 추첨할 때 하나의 공을 뽑아서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그걸 통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또 7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빈등분포예요. 그러니까 빈등분포하고 정규분포의 제일 큰 차이는 빈등분포는 매번 랜덤 값을 뽑을 때마다 같은 범위 안에서 뽑아요. 근데 정규분포는 첫 번째 뽑으면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의 범위는 제외하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장의 매출액. 이전 3개월의 매출액이 2천만 원, 2,100만 원, 2,200만 원 발생했다면 대충 평균이나 범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평균을 예측했다라고 하면 2,000, 2,100, 2,200이니까 평균은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매출은 최소 과거 3개월의 평균 매출인 2,100만 원인 걸로 예측을 했다. 범위면은 2,000에서 2,200 사이 정도 매출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전 경험을 토대로 랜덤 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규분포라고요. 자, 그럼 정규분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규분포 랜덤 값을 만들 때는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가 정해줘야 돼요. 얼마라고 정할지 모르겠으면 평균은 무조건 0으로 때리시고요. 표준 편차 1로 때리세요. 자, tf.random.normal이라고 하면서 차수, 스칼라죠. 평균은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이 범위 안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 형태. 5개짜리죠? 실행할 때마다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 형태. 2행 3열. 차수만 잡아주시면 돼요. 텐서 형태.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애니까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다음 4단원은 이제 5단원부터 본격적으로 텐서플로우 코드가 전개가 될 건데, 이건 아까 보다시피 변수 하나 만드는 것도 좀 예사 코드랑 달라요. 그래서 코드, 우리가 이전에 통계할 때는 그래도 코드가 좀 헬퍼를 만들었으니까 짤막짤막 하잖아요. 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만들었던 헬퍼 텐서플로우 하면서 거의 못 쓸 거예요. 걔는 그냥 딱 통계 전용이에요.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가 코드가 하나 하려 그래도 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양이 좀 많고 그러니까 코드의 관계 과정을 이거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해갖고 최대한 정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코드 작성 단계를 나름대로 픽스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파일은 마크다운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보세요.
잠깐만요. 이걸 노션에서 지금 막 다운받은 거다 보니까.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딱히 따로 이제 어디 필기를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과정대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텐서플로우 코드 구조. 일단은 패키지 참조해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 불러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에서 쓸 수 있게끔 적합하게 전처리를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좀 해야죠. 근데 필요 없으면 생략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데이터를 뻔히 아는 예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데이터셋 분할하는 거. 이 데이터셋 분할하는 거는 뭐 머신러닝 말고 머신러닝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사이클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어요. 이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는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까지 들어가요. 사이클런은 이미 모델에 관련 분석 모델이요. 종류별로 클래스보다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만들면은 그 자체가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모델을 구현하는 자체가 코드로 다 들어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함수들은 제공이 되지만 신경망을 몇 겹으로 쌓을지 어떤 함수를 접목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이러이러한 함수를 적용하면은 회계 분석이랑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런 식인 거지 실제로 회계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실제 뭐 검증용 데이터에다 적용해 본다. 항상 이제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패키지 참조하는 거. 구현에 필요한 패키지 임포트하면 되고요. PIP 명령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뭐 임포트 코드는 코드 중간에 명시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 스타일은 코드 표상단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가독성을 좀 좋아서 비슷한 코드들끼리 모아놓는 편이기 때문에 패키지 준비하는 건 주로 맨 위에 놓고요. 데이터셋. 데이터셋 로드 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텐서 형태로 구성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테라스에서부터 데이터 프레임 형태도 인식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이 됐는데 원래는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하면은 걔를 텐서, 즉 섹터 어레이 형태로 바꿔줬었어야 돼요. 뭐 엑셀이라든지 CSV 로딩하거나 오픈 API나 크롤링 통해서 수집한 결과 그리고 MySQL 같은 거에서 가져온 것 등 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롤링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분석하면 거의 엑셀로 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크롤링을 해서 수집한 결과도 이제 어떤 일부 예제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 코드부터 실습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결측치하고 이상치 같은 거 확인하고 변환할 게 있으면 처리해줘야죠. 변주형 데이터가 문자열로 돼 있다면 숫자로 바꿔줘야 되죠. 더미 데이터 처리는 어디서나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네, 이걸 통해서 학습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변수를 쓸 거고, 그리고 변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뭐 이러이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봤더니 어떤 변수를 쓰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변수가 이렇게 선정되었고, 네,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해보면은, 지난주 발표했을 때, 변수를 선정할 때 변수 선정 과정을 제시한 조가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변수 쓰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변수는 이런 거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딱 처음에 이제 문장으로 적어놓고 시작하는 조가 있었고, 어떤 조들은 변수의 그 분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이래서 이 변수를 썼습니다라고 제시한 조가 있었고요. 어떤 게 맞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측정 결과가 거기서 좀 크게 났어요, 차이가. 자, 데이터셋 분할. 완전한 형태의 데이터셋이고 수행해야 되는 학습 유형이 지도학습이라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분리하면 돼요. 근데 비지도학습이면 비지도학습은 종속변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텐서플로우로는 대부분 지도학습을 합니다. 자,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패키지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우리 지겹게 썼죠. 예를 들어서 훈련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할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사이즈의 비율, 그 다음에 랜덤 시트 설정하면 되죠. 뭐 많이 봤던 거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모델 개발해요.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포함됐다 그랬죠. 이 안에 모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에 시펑셜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걸로 모델 객체를 만들어요. 얘한테 ad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신경망층, 덴스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직접 쌓아주는 거야. 보통 이제 4겹, 그 다음에 16겹, 32겹, 128겹, 256겹, 512겹 뭐 이런 식으로 쌓여요. 첫 번째 층을 쌓을 때 활성화 함수를 지정해줘야 돼요. 어떤 거 쓸지. 아까 앞에서 활성화 함수 종류도 설명했죠.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해줘요. 잘 알려진 분석 모델 유형에서는 이미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피드 분석은 활성화 함수 리니어. 나머지는 그냥 모르겠으면 리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드롭아웃은 나중에 따로 단원에서 소개할 거예요. 그 성능, 학습 성능 개선 뭐 이런 단원으로 따로 제시를 할 거예요. 자, 층을 다 쌓으면 서머리 함수를 쓰면은 이제 모델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컴파일 함수를 써서 모델을 적용해요. 이때 옵티마이저와 손실 함수를 지정해야 되고요.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콜백 함수라는 걸 지정할 수도 있는데 콜백 함수도 나중에 추후 다룰 거고요. 모델.fit 객체를 써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델.fit 하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값을 적용하는데 이게 훈련 주기예요. 반복을 몇 번 해라. 그럼 얘가 15번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가 만약에 10,000건이다. 그러면 10,세트씩 15번 하는 거니까 얼마야? 15만 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500 정도 정해줄 겁니다. F곡을 처음에는 적게 적을 건데 이따가 뒤에 가서는 나중에 뒤에 가면 기본 500 정도 잡아줄 거예요. F곡을 많이 할수록 얘가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똑똑하게 만들려면 F곡을 뭐 한 달 정도 돌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훈련용하고 검증용을 같이 줘요. 베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검증용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같이 줘요. 학습하면서 검증까지 같이 해요. 콜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따로 설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스트. 이렇게 리턴 받고요. history.key라고 호출하면은 얘가 학습하는 과정이 쭈루루루 출력이 돼요. 이게 좀 있어 보여. 뭐가 한 줄씩 한 줄씩 출력되거든. 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history 객체에 포함된 학습 과정을요, 시각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과적합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요. 모델 객체가 갖고 있는 그 evaluate 함수를 써서 성능 확인할 수 있고, 프리딕트 이것도 많이 봤죠? 이제 예측치 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정한 예측치랑
실제 종속 변수랑 비교해서 정확도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임의의 데이터 넣어서 예측 결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절차대로 코딩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보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반가운 분도 계시고 저게 뭐여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퍼셉트론이요. 인공신경망의 기원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 번 그렸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전자회로요. 이걸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쪽 계열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게이트라고 배워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되게 많네. 이쪽 출신이 많구나. 자, 하나 이상의 신호를 입력받아요. 여기가 이제 입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웃풋을 출력해요. 아까 설명했던 그 뉴런하고 구조가 똑같죠. 근데 퍼센트론의 특징은요, 0과 1의 신호만 가질 수 있어요. 인풋이 0 아니면 1이야. 여기도 0 아니면 1이야. 여기도 0 아니면 1이야. 자, 신호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자, 인풋으로 1하고 1을 넣었는데 어떤 계산을 거쳤더니 결과가 1이다. 1하고 0을 넣었는데 어떤 계산을 거쳤더니 0이다. 0하고 1을 넣었는데 어떤 계산을 거쳤더니 0이다. 0하고 0을 넣었는데 어떤 걸 거쳤더니 0이다. 그러면 이게 전부 똑같은 계산이라고 할 때 이 계산은 true false로 바꿔보세요. 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false, false and true는 false, false and false는 false. 그러니까 이쪽 전자 쪽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 다 배워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AND가 가능하면 OR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코딩에서 여기까지 가르치고 말아요. 그 다음 거는 좀 어려우니까 잘 안 가르치는데 XOR이라고 하는 계산도 있어요. 이게 가능해지는 게 반도체라서 그래요. 이게 원판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뉴스 같은 거 이거 웨이퍼라 그러거든요. 이거 실리콘이에요. 재질이. 그 실리콘의 특징이요. 열이나 전기를 가하면, 열이라고 칩시다. 얘한테 열을 가하면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온오프 시킬 수 있어요. 그걸 가공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코딩으로 이걸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과하고 소프트웨어 쪽은요, 근본이 같아요. 같은 데서 출발을 해요. 얘네가 서로 근본이 같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과목이 보통 소프트웨어 전공 쪽에서 C언어에서 이걸 배우는데 그 망할 놈의 C언어 교수들이 이게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 뭐 어쨌건 머신러닝의 원리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인풋이 두 개인 퍼셉트론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린 거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하세요. X1과 X2는 입력 신호예요. 그리고 Y는 출력 신호예요. 여기에 어떠한 값을 곱했을 때, 가중치를 곱했을 때 Y가 나오느냐. 그래서 T라고 0이 들어갔을 때 가중치를 뭘 곱하면 0이 나오냐.
1하고 1을 넣었을 때 어떠한 가중치를 곱하면 1이 나오냐. 이 가중치를 찾는 거예요. 입력 신호가 뉴런에 보내질 때 각각 고유한 가중치가 곱해지고요. 그 값들을 더해서 나온 값 y, 그 값이 어떠한 임기값을 넘을 때만 1로 출력한다. 그 말은 만약에 이게 얘가 지금 1하고 0을 넣는데 어떠한 가중치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값이 정확하게 0,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0. 몇몇몇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어떠한 임계값을 넘으면 그냥 1로 치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0.5보다 0.5 이하는 0, 0.5 넘어가면 1 그렇게 치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신경망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값 y, 이게 만약에 0. 몇몇일 때 이거를 0인지 1인지로 바꿔주는 이런 걸 활성화 함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입력 신호, 그리고 출력 신호를 담고 있는 얘네들을 노드 혹은 뉴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접목되는 활성화 함수까지 등장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0하고 1을 넣었을 때 어떠한 그 가중치를 똑같이 곱하면 0. 몇몇몇이 된다. 이거를 어떤 함수한테 다시 던져주면은 0이라고 나온다. 혹은 1이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기본 원리는. 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이걸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가중치 첫 번째 거에다가 입력값 첫 번째 거를 곱하고 두 번째 가중치에 또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얘가 어떤 임계값 이하면은 0, 어떤 임계값을 넘어가면 1. 이거 0 아닙니다. 0은 요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접목된 게 논리회로예요. 저도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온 거지. 마이크로센터를 통해서 전기장치를 제어하는 통로예요. 이게 그 각종 전자기기를 만드는 기본 부품이 되죠. 얘를 만들 때 이제 분율대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설계한대요. 자, 얘는 여러 개를 입력해도 늘 한 개의 출력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입력값 두 개 있고 여기 5호 연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에서 코딩할 때 쓰는 그 5호라니까. 얘는 EX5호.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연산들이에요. 이게 코딩에서 쓰던. 근데 지금 얘만 봐도 여기만 그려도 신경망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최소한의 단위, 요 단위만 뜯어낸 게 게이트라고 불려요. 논리회로의 기초 구성 요소.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는 논리 연산 하나를 구현합니다. AND, OR, XOR 등등.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뭐 저도 정확히 아는 분야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잠깐 한 5분 얘기하고 말았지만 여기까지 얘기 갖다 뭐 1시간 넘게 썰풀 수 있는 능력자들 여기 있죠. 자세한 얘기는 그분들한테 들으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게이트의 종류, AND 게이트.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AND 연산. 트루, 앤드 트루는 트루. 그 다음에 거짓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거짓. 오어 게이트. 참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참. 나머지는 거짓. 그 다음에 not 게이트. 논리값을 뒤집는 거죠. not 게이트는 뭐 만들어봐야 별 필요 없죠. 이거는 뭐 뻔하니까. 그 다음에 XOR 게이트. 얘는요, 입력값이 같으면 거짓이고요. 입력값이 다를 때만 참이에요. 인공신경망은 얘네들을 구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일단 요 예제에 AND만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예제를 업그레이드, 요 예제의 내용을 덧붙여서 우어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슬슬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 게 잘 안 보일 텐데, 요거 위에다 띄워놓을게요. 자, 첫 번째 단계. 패키지 참조해야죠. 그래서 패키지 참조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는 탄서플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필요하고, 그래프 그릴 거니까 넷플롯 Lib랑 가져왔고요.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모델 객체의 학습을 위한 그 신경망 층을 쌓을 때 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일단 간단한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오어게이트에서 사용할 활성화 함수는 MS입니다. 오어게이트는요, 회귀 분석에 속해요. 왜냐하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명확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입력이 독립변수고 출력이 종속변수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 함수는 MSE를 써요. 자, 데이터 프레임도 쓸 거니까 판다스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합시다. 엔드 게이트를 먼저 만들게요. 자, 데이터셋 준비할 건데, 일단은 랜덤 시드라는 고정을 했어요. 뭐, 고작해야 이거 만드는데 뭐 엑셀 파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직접 코딩으로 구현하게 했어요. 자, 랜덤 시드 고정했으니까 실행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값 나오겠죠? 자, 데이터셋 numpy.array 엔드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인풋을 텐서로 만드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다죠. 더 없죠. 자, 독립변수 0 and 0은 결과값 0이죠. 1 and 0은 0이죠. 0 and 1은 1이죠. 1 and 1은 1이죠. 아, 0 and 1은 0. 1 and 1은 1. 자, 요게 전체적으로 몇 차원? 지금 2차원이죠? 2차원을 다시 한번 배열로, np.array로 묶었어요. 그럼 2차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훈련용 X 변수와 훈련용 Y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이거는 뭐 전처리도 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했고요. 함대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냥 묶겠어요. 자, xtrain 레이블. 컬럼스는 xy. 트레인 y.패턴. 이거는 뭐 굳이 패턴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가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지라 싶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플래트는 그 리쉐이프랑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배열의 차수를 바꾸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만든 게 2차원이었죠. 아, 써야 되는구나. 2차원이었죠.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이 프레임 X가 값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인덱스로 들어간 거.
인덱스로 지금 중속 변수를 넣은 거예요. 인덱스 이렇게 해서. 근데 인덱스에 넣으려면 보통 우리가 0, 1,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원 리스트로 넣는다고요. 인덱스 만들 때. 근데 우리가 아까 y 값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2차원으로 만들었죠? 플래트는 무조건 1차원으로 풀어버려요. 얘가 넘파이 배열을 무조건 1차원으로 풀어버려요. 이 트레이 y가 지금 만들어진 게 np.array예요. 넘파이 배열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요. 얘는 무조건 1차원으로 풀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이 트레인 y가 3차였다. 그럼 리쉐이프 마이너스 1을 하면 2차원이 되는데 얘는 그래도 1차원으로 풀어버려요. 어. 여기서 지금 입력값을 xy라고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리네. x1, x2라고 바꿉시다. 입력값을요. 자, 이렇게 해서 x1, x2고 여기 인덱스가 지금 y가 된 거예요. 조금 더 하면 df.index.name은 y라고 강제로 잡아줘 볼게요. 이러면 좀 더 명확하죠. 자, 이거 갖다 7대3으로 분할한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얘도 일단 생략. 쪼갤 게 없잖아요. 자, 이제 모델을 만들. 여기부터가 어려워요. 지금 요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예. 텐서플로우 코드는 이제 데이터셋 준비하고 데이터셋 분할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특별한 게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모델 개발, 여기부터가 코드가 좀 힘들어요. 시펜설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얘한테 모델.add라고 하면서 댄스라는 거를 쌓아요. 이게 신경망의 학습층이에요. 일단 첫 번째 층을 땄습니다. 신경망의 첫 번째 층을 쌓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들어간 요 층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 이때 1하고 0이었죠. 아까 변수들이. 그러면 입력되는 값의 특번은 2차원이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회귀 분석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리니어. 활성화 함수 이름을 리니어로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되게 복잡한 분석 모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내가 또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층을 또 쌓아줘야 돼. 그러면 댄스 한 다음에 두 번째 층을 쌓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충 한 64, 뭐이 정도로 잡으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층은 얘가 알아서 쌓여요. 그걸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하고 끝! 말하면 중간층은 얘가 알아서 추측해서 쌓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측을 시키면, 너무 추측하게끔 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넘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512개의 층을 쌓을 거다. 그럼 중간에 한 4개 정도만 얼추 쌓아주는 거야. 얘가 중간중간 계층을 알아서 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그 모델을 컴파일을 합니다. 이때 옵티마이저 함수 정해주고요. 여기는 보통 SGG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스, 평가 함수 정해줘야 되죠. 분실률을 평가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이제 AC, 선형의 기도, 그러니까 분석 종류에 따라서 이 세 번째 라인은 들어가는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실값을 판단하는 함수인 거고요. 실현 손실값을 판단하는 함수.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검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검증할 거냐예요. ACC의 의미는 실현 정확도를 뜻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7대3으로 쪼개서 검증 데이터가 따로 있다면 여기에 검증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건지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검증 데이터가 따로 없으니까 실현 데이터에 대한 검증 그 척도만 정해준 거예요. 실현 정확도만 판단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서머리라고 칠하면 생성된 이 서머리가 우리가 통계에서 쓰던 그 서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성한 머신러닝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본 다 짰어. 자, 주연은 파이썬이고 여러분들이 대본을 짠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시켜요. 모델.fit. 자, 이렇게 모델.fit 하고서 리턴을 받으면 fx 500. 이 대본을 500번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값이 나올 때까지 500번. 실행하면은 네, 이렇게 쭉 실행합니다. 계속 출력되는 거 보이죠? 500번을 했어요. 자, F 500분의 40번째. 근데 아까 데이터 몇 개? 4개였죠? 네, 그걸 이제 쭉 이렇게 한 세트씩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출력되는 이 값이 뭐냐면 이 출력이 좀 길어요. 500번 하니까. 자, 출력할 때 F 500분의 1에서는 시간이 1초하고서 818ms가 들어갔대요. 한 스텝당. 그리고 첫 번째 손실률은 1.6431이래요. ACC 정확도는 75%래요. 두 번째 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값이 근접하게 나오게끔 얘가 이제 정사각법으로 값을 조절해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W하고 B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500번을 계산을 해본 거야. 자, 이때는 4ms래요. 한번 해봤다고 그 다음에 좀 빨리 가는 거지. 손실률이 1.56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여전히 75%네요. 75%에서 아마 갑자기 확 올라갈 거예요.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자, 세 번째는 9ms. 손실률이 좀 줄었죠. 아까보다 좀 더 잘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 11ms, 1.43. 손실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확도는 계속 75예요. 손실률이 점점점 줄어들죠? 쭉 줄어들죠? 손실률 계속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값을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가중치랑 평행을 때려 맞추기 시작하는데 그거 값을 때려 맞추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종속 변수에 근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딱 500번, 499번이랑 500번까지 나왔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100% 완벽하게는 못 맞춰요. 어느 순간 가면은 손실률이 계속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을 해요.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는 가장 최적의 정확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 분석 모델은 100%안 나와요. 이건 값이 4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거야. 자, 중간에 48번까지 출력하고 나머지 499번, 나머지 점점점으로 줄어들었죠? 주피터라서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참이나 아니면은 확장자 PY로 하는 파이썬 있죠? 그거였으면 이거 500줄 다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이 500줄을 다 보고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240, 뭐 등등등. 보고 있으면 재밌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0하고 1밖에 안 됐잖아, 그쵸?
그래서 넘어가는데 몇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 얼마 안 걸리네 인 거지. 나중에 가면 어디 봅시다. 나중에 가면 이게 시간이 부담돼서 예제에서 제가 F도 줄였어요, 대포. F 30번밖에 안 줬어요. 97초하고도 7ms. 한 번 할 때 97. 그 다음 할 때 100초. 그 다음 할 때 92초. 그러니까 30회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100초 걸린다고 치고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그거를 30번 한대. 그럼 3000초죠. 3000 나누기 6 하면 얼마야? 그럼 50분이에요. 예제 하나 학습시키는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제가 좀 줄여서 한 거고, 이거는 사실 머신 성능 좀 좋은 데서 한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요 과정 끝나는 시간 동안 그냥 여러분들 각자 자습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과정이 출력이 돼요. 여기 제가 코드를 좀 아까 줄였는데, 자, 이 히스트라고 갖고 있는 거, 요 히스트 객체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면 F, F 1회당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F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순서대로 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인덱스 번호는 0, 1, 2, 3, 4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덱스가 플러스 1 시키면은 F곡을 얻을 수 있고요. 이 F곡을 다시 인덱스로 설정을 해줘서 출력을 하면 자, 이 학습 이렇게 텍스트 출력된 거를 우리가 저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면은 학습 과정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F곡 첫 번째 때 이제 손실률은 7%, 네. ACC 1. 그 다음에 F곡 두 번째는 또 0.7%, 정확도 1.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처음에 정확도가 이렇게 안 나왔죠. 근데 지금 정확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얘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코드에서 모델 객체를 만드나요 지금? 모델 객체는 위에서 만들었죠. 자 모델을 만들어서 얘한테 그 학습층을 쌓은 거예요. 여기서 생성한 거죠. 모델 정의를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학습을 시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실행했죠. 그럼 위에 코드는 한 번밖에 실행을 안 했으니까 앞에서 앞에 블록에서 모델 생성을 했어요. 위에서. 그쵸? 여기서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을 두 번 시킨 거죠. 한 번 또 실행했잖아. 그러니까 500번을 학습한 거를 또 시킨 거니까 부하 10번을 학습한 게 돼요. 더 똑똑해진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학습하기는 여러 번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애가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요. 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학습이 누적되니까. 근데 만약에 모델 생성을 다시 한다. 그럼 기존의 객체 날려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니까 애가 다시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앞쪽에 있는 이 모델 정의 블록이랑 학습하기 블록을 하나에다 코딩했다. 그럼 실행할 때마다 매번 바뀔 거예요. 애가 지적 수준이. 근데 코드를 분리하면은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애가 점점 똑똑할 거예요. 첫 번째부터 정확도 100%야. 아주 슈퍼컴퓨터가 되셨지. 4개 중에 하나 맞추는데 정확도 100%.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중복 실행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 정의부터 다시 실행해보죠. 모델을 정의하면 모델 객체가 날아가니까 애가 리셋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키면 지금 여기 출력되는 과정을 마지막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게 한 겁니다. 처음에 정확도 0.5부터 시작하죠. 50%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50%밖에 못 맞춘 거야. 데이터 손실률은 88%예요, 무려. 근데 이게 손실률이 점점점 줄면서 1,800중이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러면 이 F 1회가 결국은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예요.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손실률은 점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정확도는 점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를 하면 서브플롯 만들었고요. 1행 1열. 지금 요걸 서브플롯을 만든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안 나눴잖아요. 근데 나중 가면은 왼쪽에는 훈련 데이터, 오른쪽엔 검증 데이터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고요. 그때 가서 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지금 그냥 1행 1열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기 2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C번 라인 플롯. 자, 리절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이게 아까 에폭이었죠? 일종의 타임라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로스, 손실률. 데이터는 아까 했었던 데이터 프레임. 우리는 요즘 데이터를 먼저 적응해주죠. 자, 레이블은 학습 손실률. 첫 번째 그래프에 그리고요. X레벨은 F, Y 레이블은 손실률. 레전드, 범주는 상단 왼쪽에 정해놔. 예. 그리드는 아식스 X축으로만 그리드 그렸고요. 자, 여기에 선 그래프 하나 또 그려요.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덱스는 F폭으로 잡아주고 이번에는 정확도. 그림으로 저장하지 맙시다. 폰트를 F 고딕으로 해놨네.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정확도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확도도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갈 텐데. 그 다음에 손실률은 점점점 줄어들죠. 여러 번 맞출수록 똑똑해진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안 나오고 지그재그재그 자글자글하게 딱 뜹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보면은 얘가 여기 정확도가 100%가 되기 시작한 게 대략 F폭이 300 조금 넘어갈 때부터 정확도가 100%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이제 시각화라는 이유가 얘가 어느 쯤에서부터 백발백중이 되기 시작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학습은 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거는 예제가 단순하니까 F폭이 금방금방 떨어지는데 한 사이클 돌 때마다 막 몇 분씩 걸리는데 이거를 계속 시간을 계속 붙이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한문 튜닝하는 코딩이 들어가면은 이걸 보고서 F폭이 이제 정확도가 가장 높아지는 F폭부터는 반복문을 치면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런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예요. 자, 모델 객체점 에블레이트라는 함수 쓰면서 이제 중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같이 처리를 하면은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은 리턴되는 리스트의 0번째 항목이 최종 손실률이고요. 그 다음에 1번째 항률이 최종 정확도입니다. 이게 이 모델의 성능입니다. 가중치랑 평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델, 즉, 수식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가중치는 요 값 두 개였고요. 편향은 요거랍니다. 이건 우리가 어저께 사이클런에서 봤던 값이랑 똑같아요. 그럼 어제 제가 사이클런에서 각종 그 지표들을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계산할 때는 이 트레인 Y랑 트레인 Y에 대한 그 예측값, 그 상값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거 가지면은 우리가 어저께 썼던 헬퍼 개조에서 그 성능평가 지표들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텐서플로우부터는 그런 통계적인 지표 따위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하시면 직접 만드셔야 돼요. 만드는 소스는 어제 다 드렸어요. 자, 예측치, 모델점 프리딕트. 자, 0하고 0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0.32 뭐뭐뭐가 나와요. 이게 단일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래요. 얘를 산정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논리함수니까. 자, 불 0, 불 0. 입력값이 00이니까. 그리고 얘를 불린으로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라운드, 반올림해서 바꾸세요. 그러면 fails or fails는 fails라고 예측값이 나온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트레인 X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저께 쓰던 프로젝트 Y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호 현상에 대해서 모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죠. 자, 2차 반복 돌렸고요. 여기에 I하고 J를 줍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냥 X를 다 줘도 되잖아. 트레인 X.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죠. 요거 갖다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거 반복문에 돌렸을까? 그쵸? 자, 요게 R이니까 R 점 리쉐이프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다 1차로 빠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라운드를 걸고 먼파이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네, 이 라운드를 걸고 얘네를 다시 불린으로 바꿔주면 뭐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아까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DF, DF2의 예측값에다가 요거를 만들어서 DF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네, 예측값이 나와요. 0 and 0은 0, 1 and 0은 0, 0 and 1은 0, 1 and 1은 1. 맞죠? 학습 데이터 전체를 활용하여 예측값 만들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쓸 머신러닝 코드 기본 절차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가 지금 엔드 게이트였죠? 그러면 요 밑에 조금만 고치면 돼요. 세 번째. 엔드 하면 뭐 해야 돼? 우어. 라고 해서 같은 절차 그대로 재현하셔서 하세요. 밑에 채우는 건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엔드 게이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같은 과정으로 이제 오어 게이트를 처리하는 거죠. 오어 게이트를 유추하는 데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오어에 대한 규칙을 찾아낼 거예요. 이게 텐서플로우를 처음 마주하면은 여태까지 하던 코드랑은 좀 생겨먹은 게 너무 다르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절차만 잘 지키면 상황별로 어떻게 변경해야 된다라는 게 코드 패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맞춰주면은 오히려 더 빡센 건 데이터 전처리예요. 머신러닝에 맞게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었던 그 절차대로 코드를 밑에다가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랜덤 시드 값 고정하는 거는 뭐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사실 앞에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또 고정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구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실행은 한 번에 시킬게요. 아까 우리가 AND에 대해서 처리했었던 게 이거라고요. 자, AND의 규칙을 다시 봅시다. 0, 5어 0은 0이죠. 1, 5어 0은 결과가 뭐예요? 1이죠. 그쵸? 종속변수만 맞춰주면 돼요. 1, 1은 당연히 1이고. 자, 나머지 과정 계속 그대로 똑같이 갈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는 간단하니까 여기서 수행하지 않을 거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일단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려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 그리고 데이터셋 분할하려면은, 여기서는 할 필요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개발. 모델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자, 코드 넣고, 이제 시퀀서. 아까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시켜야죠. 모델.fit에다가 그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넣어주고 몇 번 반복할 건지 f폭이라는 값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클러하고 가장 큰 차이죠. f폭을 잡아준다는 거. 그러면 얘가 학습을 쭉 수행하고 마지막에 학습에 대한 그 결과표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살펴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를 먼저 시각화를 해봅니다. 이후 코드도 아까 하셨던 코드 그대로 똑같이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둘게요. 그러니까 내용 한 번 더 읽어보라는 취지의 예제지 특히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모델 성능평가는 이제 손실률하고 정확도 보면 되죠. 근데 아까 그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 퍼센트가 붙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그냥 생각 없이 붙이다 보니까 붙은 거예요. 퍼센트가 들어가려면은 이게 지금 0에서 1 사이 값이니까 각각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원본값 그대로 쓰려면은 단위가 퍼센트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중치랑 편향을 확인하면
가중치랑 편향을 확인하면은 이제 이걸로 우리가 모델식을 계산해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그 다른 데이터에서 이제 예측치를 산정해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엔 0하고 1을 줘볼까요? 이건 뭐 뭘 주건 상관없죠. 왜냐면 조금 있다가 그 독립변수 다 때려놓고서 한꺼번에 볼 거니까. 여기다가 r.predict 걸어서 전체를 다 확인해 보면 되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나 예측값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해서 쭉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꺼번에 다시 실행할게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껐다 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나왔네요. 자, 0, 5어 0은 0, 1, 5어 0은 1, 0, 5어 1은 1, 1, 5어 1은 1. 맞죠? 자, 제시한 파일 이름이 5번 퍼셉트론 1, end와 5어예요. 이제 또 다른 남은 그 게이트, 진짜 전체 게이트가 이거 3개가 다는 아니지만, end나 5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값이 2개죠. 하나, 둘 해서 어떤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 뽑아내는 요거인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로 이제 end랑 5어를 처리하니까, 신경망으로 보면은 달랑 한 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다른 신경망들은 이런 식으로 다소 복잡한 구조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다층의 신경망을 갖는 케이스가 XOR이기 때문에 퍼셉트론으로 이제 XOR라는 또 다른 패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XOR는 단층 신경망으로는 구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퍼셉트론 두 번째 XOR입니다. 자, XOR 게이트입니다. 얘는 바로 이제 들어갑시다. 자, 텐서플로우 가져왔고, 그 다음에 넘파이 가져왔고, 매트플롯 가져왔고, 시본. 자, 우리 예제들 계속 SB라고 했는데, 이거 저도 짜놓은 지 좀 코드가 좀, 연식이 좀 된 코드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그냥 SNS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SNS라고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SNS인지. 자, 시퀀셜,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가 다르죠, 아까랑? 자, RMSP, ROP. 또 다른 옵티마이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손실률을 계산을 함수는 MSE. 얘를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까 거는 맨 위로 올라가 보면 SGD라고 하는 걸 썼어요. 여기서는 RMSPROP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걸 쓰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애는 아니에요. 학습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옵티마이저가 뭐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뭐 속도가 좀 더 빨리 끝나던가 그런 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다양하게 제시를 해봤을 뿐이지 나중에는 그냥 그 ADAM 요거 하나만 쓰게끔 돼 있어요. 얘가 제일 발전된 애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종류별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결정하는 거지, 뭐 결과에 대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각종 알고리즘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발전된 거는 맨 마지막에 사용할 ADA입니다. 자, 랜덤 시드 값도 고정했고요. 데이터셋 XOR 회로는요. 두 개의 값이 똑같으면은 거짓이고요. 입력값 두 개가 다르면 참이에요. XOR 회로는 입력값이 동일한 경우 false, 입력값이 서로 다른 경우가 true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만 전달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그 규칙을 텐서플로우가 찾아낼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자, 데이터 전처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안 할 거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어요. 자, 위에서부터 코드 좀 실행하면서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아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x1, x2라고 했죠. 네, 똑같이 바꿉시다. df.index.name은 y. 네, 아까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데이터셋 분할하기 마찬가지로 안 할 거고요. 자, 이제 모델 개발 쪽을 봐야죠. 텐서플로우의 핵심은 모델 배우는 거예요. 자, 코드가 아까랑 다소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input shape 두 개의 입력값을 받아요. 를 받고요. 그 다음에 16개의 출력을 가져요. 16개의 출력을 갖는 첫 번째 텍스층이에요. 선형의 기인 경우 첫 번째 층은 무조건 액티베이션을 리루로 잡습니다. 그 다음 계층은 사용하려는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선형의기 분석이라면은 리니어라고 혹은 시그모이드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결과가 지금 뭐예요? 결과값이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분류 문제라고요. 그냥 단순 로지스틱 회계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시그모이드로 귀결돼요. 처음에 입력할 때는 무조건 리로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뭘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로 유추했을 때 최종 결과가 0 아니면 1, 단순 분류 문제면은 시그모이드.
0, 1, 2, 3 이렇게 4개로 모인다. 그러면 소프트맥스. 어떤 수값을 뽑아내서 설정액 분석이다. 그러면 리니어. 여기 첫 번째 값을 제외한 이 마지막 층은 마지막 층에 넣는 액티베이션에 따라서 분석 알고리즘 종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제 유형에 따라서 여기 뭐라고 들어가는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계층을 쌓는 거, 처음에 이제 입력값이 2개가 들어갔는데 출력값이 16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알아서 이렇게 출력값을 묶어가면서 계층을 점점 줄여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이 중간 과정을 16, 8, 4, 2, 8, 4, 2 이 순서대로 알아서 자동으로 쌓여요. 만약에 이게 512라고 설정하면 그 중간 과정 512, 256, 128, 64, 32 이 계층들을 얘가 그냥 쌓는 거예요. 다 알아서. 그걸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결과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좀 명시적으로 층을 넣어줄 수 있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쌓아야 한 3개, 4개 정도까지만 직접 쌓지 나머지는 얘가 다 자동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을 이게 굉장히 일이에요. 머신러닝 할 때. 아까 우리 출력값의 개수를 AND나 OR 같은 경우에 AND나 OR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력값은 다짜고짜 1개로 뱉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값 2개가 들어가서 다짜고짜 1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분석은 그러겠지만 복잡한 분석들, 뭐 우리가 했었던 그 여러 가지 회귀 분석들 예제들 있죠. 얘네들이 한 번에 결과값 뽑아내라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을 여러 개 예상치에서 점점점 범위를 줄여가면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너무 작으면 당연히 엉뚱한 값을 떨어뜨리고요. 개수가 너무 크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우리 회계 분석할 때 뭐 VIF나 그 다중공선성이나 아니면 p-value 같은 것들 하나씩 재해가면서 값을 이제 최적의 요인을 찾았죠. 얘도 그런 과정이 들어가요. 필요해요. 요인을 찾는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 계층을 적당히 늘려가면서 어디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그 훈련 정확도가 높은지 그걸 찾는 게 또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과연 몇부터 시작했을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오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고달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자, 옵티마이저. 네, 요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손실률을 계산하는 함수는 MS이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는 ACC. 이게 훈련 정확도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구성하고요. 이따가 요거 바꿔서 한번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16개의 출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으로 한 계층이에요. 그럼 16개의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48개의 파라미터를 생성했대. 중간에 얘가 안 보이는 계층을 다 만들기 때문에 토탈 파라미터는 65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얘가 다 조합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500번 반복해서 최적의 값을 찾으라고 해봅시다. 아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이제 다 나온 것 같네요. 자, 얘도 처음에 75, 50, 그 다음에 100. 결국 값을 이렇게 뽑아냈고요. 이거를 이제 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한번 튀네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손실률 요만큼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정확도죠. 손실률은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대충 F폭 한 150선에서 정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나중에 요거를 점검을 해서 한 요쯤에서 학습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로직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모델을 정의할 때 인풋 쉐이프를 그냥 두 개로 놓고 아까처럼 그냥 한 개만 쏴봅시다. 자, 한 개만 쌌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결국 못 찾죠. 지금 학습층을 한 개만 쌓았다라는 거는 학습층을 한 개만 쌓았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생명망을 이렇게 만들고 퉁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XOR은 애당초 이걸로 구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알고리즘이 이걸로 안 나오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한 개가 딱 안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층을 바꿔보는 거예요. 인풋 쉐이프는 첫 번째 층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부터 시작해보자. 변수는 2의 배수로 점점 올라가요. 자, 시퀀셜 두 번째 얘가 또 만들었고 이걸로 해라. 쭉 가고요. 자, 이것도 지금 못 찾네요. 시각화를 보면은 네, 학습 정확도가 50%에서 머무릅니다. 이걸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한 4 말고 한 8개 정도 줘볼까? 자, 얘가 학습을 쭉 하고요. 자, 정확도가 75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에서 8로 한 번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32개 정도 줘보자. 신경만 계층 한 32겹으로 한번 쌓아놓으라고 해보자. 라고 해서 학습을 돌리는 겁니다. 얘가 또 학습을 막 해요. 100% 나오긴 했네요. 자, 봅시다. 자, F폭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죠. 아까 16이라고 넣었던 거는 얘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최소한의 계층수예요. 아까 8로 줬을 때 못 찾았어요. 75%까지 줬어요. 층이 1, 그리고 2인 경우 정확도 50%였고요. 그 다음에 층이 8인 경우 정확도 75%까지였습니다. 그럼 8 다음에 주는 건 16이잖아요. 일부러 지금 32를 준 거예요. 16은 아까 봤으니까. 층이 16인 경우 정확도 100%였고요. 16이거나 32인 경우. 그러면은 이 값을 더 크게 주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는, 더 빨리 찾느냐? 해보자고요. 64 한번 줘볼까요? 자, 이제 학습 중이에요. 되게 금방 찾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층을 쌓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숫자값은 무조건 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변수가 올라가면 이거 렌스층 하나 올라갈 때마다 컴퓨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은 예제가 워낙 쥐꼬리만 하니까 이 값을 아무리 크게 줘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건데 나중에는 진짜 이거 한번 올리면은 아 망했다. 그 말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걸 높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최적의 값을 찾는 거예요. F는 좀 넉넉히 줘도 돼. 지금 여기도 보면은 한 요만큼 하고서 바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F를 굳이 500번까지 안 돌려도 되는데 이거는 최대한 넉넉히 줘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브레이크 거는 로직 는다 그랬죠. 그래서 F는 그냥 웬만하면 500으로 다 때려버릴 건데 이 댄스층은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 찾는 게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예제는 16으로 할게요. 얘가 모델이 계속 쌓였나 보다. 자, 재시작하고 쭉 다시 한꺼번에 일괄 실행시켰어요. 그래프 저장할 필요 없고. 자, 뭐, 요 정도로 나왔다라고 넘어가고요. 이제 성능평가. 자, 손실률 16%. 손실률 16%, 정확도는, 수평 정확도 100%다. 가중치랑 편향을 확인해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잠깐만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네? 하나, 둘. 이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 좀 해볼게요. 파라미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학습 결과. 아까처럼 이제 반복문 돌리면서 감 들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훈련 데이터 모두 집어넣어서, 이번엔 출력하지 말자고요. 그냥 한 번에 갑시다. 데이터 프레임에 예측 값을 넣어갖고, 한 번에 뽑아내보면, 두 값이 똑같을 때는 거짓이고, 다를 때는 참이다. 맞죠?
이게 API가 좀 바뀌었네요. 층이 많아지면서부터 이게 같이 좀 바뀌었나 봐요. 자, weight라고 하는 걸 출력하면은 겁나 많이 출력되는 게 맞대요. 이거를 잘 보면은 array인데 한 개, array가 여기까지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리고 여기까지 세 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형태를 확인해 보면은 웨이츠의 0123에 대한 쉐이프를 출력해 보면은 2행 16열, 그냥 16개짜리 16행 1열, 그리고 마지막 1열이에요. 자, 이 0번째 항목은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입력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값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층 만들 때 입력값이 두 개였잖아요. 근데 이걸로 출력을 16개를 만들어내래요. 이걸 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6개의 첫 번째 조합을 만들어내래요. 그럼 여기에 뭔가 서로 다른 값들을 다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의 모음이래요. 이 이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개의 출력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까지 얘가 점점 이렇게 16개의 그 뉴런에서 점점 가지수를 줄여가면서 한 개의 값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과정을 진행한다 그랬죠. 이게 자동으로 수행되는 이 부분을 은닉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값이 16개로 시작되는 은닉층에 도달할 때까지 계산되어지는 그 가중치. 이게 0번째 값. 자, 그 다음 거는 마찬가지로 얘는 1차원 배열인데 은닉층의 편향. 자, 그 다음은 2차원 배열인데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가중치. 마지막은 출력층의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굉장히 많은 수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x1 플러스 요거 곱하기 x2 더하기 이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은 모델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뭔가 추적의 과정을 찾아갔다는 거죠. 자, 요 예제의 의의는 드디어 층을 2개 이상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캐치하는 게 이 예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 요 내용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단순 선형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문제. 만약에 예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나 봅시다. 예제가 우리 맨날 선형외기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들먹였던 데이터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그럼 독립변수 몇 개예요? 한 개죠. 1차원으로 단순 선형외기로 간다면 그러면 인풋 쉐이프에 들어갈 값은 몇 개예요? 자, 지금 요 예제는 독립변수가 x1, x2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형외기 첫 번째 예제는 독립변수가 스피드 하나죠. 그렇죠. 1로 가는 거죠. 여기에는 몇 칸이 될지는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XOR보다 그 단순 선형외기가 그래도 이거 XOR보다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6보다 커요. 이제부터 나오는 예제는 무조건 16보다 커요, 계층이. 왜냐면 제일 단순한 게 지금 이거니까. 없어요. 그냥 감으로 때려야 돼, 처음에. 자, 액티베이션. 첫 번째 거 무조건 리루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왜냐면 리루를 통해서 입력값으로 최소 16부터 시작하면 내일부터는 무조건 최소 32잖아요. 그러면은 입력값으로 32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얘가 그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2개의 값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출력값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시그모이드는 분류였죠. 근데 내일 할 건 뭐다? 그럼 여기 뭐라고 들어간다? 리니어. 자,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손실료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바뀝니다. 여기 이제 그 평가 지표를 그때그때 바꿔줄 때가 있긴 한데 원래 여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는 내일 검증 데이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보시면 되고 옵티마이저 아까 얘기했었죠? 잘 모르겠으면 못 쓰라고? 그쵸. 다 했네? 지금 말한 것만 종합하면 나머지 코드 그대로 유지해서 웬만한 선형회기는 다 들어가요. 만약에 다항회기를 하고 싶다. 다항회기의 원리가 뭐였어요? 2차항을 만들고 걔네로 선형회기 넣는 거였죠. 2차항 만드는 거는 텐서플로우가 못해요. 사이클론 갖다 해야 돼. 그러니까 사이클론 갖다가 독립변수를 2차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얘한테 때려버리면 된다고요. 대신에 입력값의 개수가 늘겠죠. 입력값의 개수가 늘면은 대칭 수도 늘어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처음에 용어가 되게 다양하고 코드 패턴이 되게 생소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얼어요. 근데 저는 텐서플로우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저거였어요. 아, 이거 되게 재미없다. 여기만 고치면 다 알아서 다 하거든, 진짜. 여기 최적화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값 바꿔가면서 결과 바로바로 나오면 좋지. 근데 값 하나 바꾸고 결과 보려면 몇 시간이에요. 와, 이거 진짜 못해먹겠다가 제 최종 결론이었어요. 나중 가면 그냥 통계가 낫다니까. 그래서 저도 통계학과 다시 간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졸업해놓고. 인풋 데이터가 이미지라던가 문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아카데믹 쪽에서 그냥 수값 갖다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 학위를 목표로 해서 논문 쓰실 분들은 이거 쓰시면 사실 학위 논문 앞에 보면은 그 문헌조사라 그래서 앞에 이론 정리하는 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내가 쓰는 기술이 뭐다라고 어디 책에서 베껴온 거 요약 정리 되게 많이 해요. 뭐가 들어가냐면 머신러닝이란 부터 시작해. 그게 거의 논문 분량의 3분의 2를 잡아먹어. 세계 분석이란 시그모이드 함수란 뭐 이런 용어 정리부터 다 들어가요. 그 텐스플로우란 무엇인가 뭐 다 이런 거 적어요. 그거 적을 때 겁나 분량 채우기 좋아. 왜냐하면 최신 기술이고 교수님들이 모르거든. 옛날 거 적으면 다 아는 거 적었다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평가지표, 일반적인 논문에서 다루는 평가지표를 다루진 않습니다. 학습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요. 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통계에서 나왔던 스타일은 아니죠. 물론 맘먹으면은 얘도 잔차 분석 같은 거 분명히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잘 안 해요. 왜냐? 예를 들어봐. 이 영화는 참 재미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분석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걸 갖다 잔차가 어디 나와, 그게. 뭘 더하고 뭘 빼요. 그냥 정확도하고 손실률밖에 판단할 지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까고 싶어도 까지를 못해.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이 요즘 학위 논문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 됐어요. 왜냐? 머신러닝으로 논문 쓰면 100%딱 통과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버렸거든. 물론 그거야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학과들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취지가 이거 조금만 지나가면은 패턴이 뻔하니까 벌써부터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세요. 조금 지나가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져요. 한 일주일만 지나봐.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값 바꾸고 엔터키만 툭 치는 사기를 발견할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일주일만 지나봐요. 되게 식상해질 거예요. 새로운 거를 진행하면은 다음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당황 반, 뭐, 혼란 반, 뭐 그랬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일단은 내용들 한 번씩 따라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시고 한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통계 보고서 만든 정도는 충분히 머신러닝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